테헤란 공습은 이란만 겨냥한 사건으로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협상이 완전히 깨지지도 않은 시점에 왜 굳이 지금이었을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미국이 이란을 때렸다는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려운 성격을 띱니다. 하나씩 퍼즐을 맞춰보면 표면의 명분과는 다른 목표가 떠오릅니다. 먼저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작년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이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협상을 거듭 시도했지만 이란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2026년 2월 26일 제네바에서 미국, 이란 3차 간접 핵 협상이 열렸습니다. 중재를 맡은 오만 외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양측은 다음 주 비엔나에서 기술적 세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란 측이 농축 우라늄 포기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흐름에서 공습이 감행된 셈입니다. 총습이 감행된 셈입니다. 물론 핵 협상이 난항을 겪어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년 오바마 정부의 JCPOA 체결 당시에도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2018년 트럼프 일기 때 일방적 탈퇴로 긴장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이후에도 협상과 결렬이 반복돼 왔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진전 신호가 나오던 바로 그 타이밍이었을까요? 시야를 넓혀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 강경한 군사, 치안 성격의 행동을 연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월 3일에는 미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고, 2월 22일에는 멕시코군이 미국의 정보 지원을 받아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 수장 엘멘초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28일 이란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남미, 중미, 중동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공통의 패턴을 읽어냅니다. 세 지역 모두 중국과 경제적, 전략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처이자 투자 대상국이었고, 이란도 중국과 장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 카르텔과 중국의 연계는 주로 펜타닐 원료 물질 공급망에 한정돼 있어 세 사건을 하나의 대중국 전략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쇄 속에 전략적 맥락이 존재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시간을 2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군사기지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마두로는 2013년부터 13년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현상금을 5천만 달러까지 올려도 버텨왔던 현직 국가 원수를 미군이 직접 들어가 체포한 겁니다. 1989년 파나마의 놀이회가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거론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마두로가 자국민을 탄압하고 선거를 조작한 독재자였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평가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남미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방식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깔아주고 대출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원과 정치적 우호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약 10년간 베네수엘라에 약 620억 달러, 한화로 80조 원이 넘는 석유 담보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석유 판매로 상환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2018년 공식 물가 상승률만 13만 %였고
IMF 추정치로는 연간 수백만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석유로 빚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결과 마두로 정권은 중국 의존도를 더 키워갔습니다.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중국 입장을 대변하고 화웨이와 ZE가 통신 인프라를 장악했으며 중국이 베네수엘라 내 위성 추적 기지까지 운영했다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플로리다에서 비행기로 3시간 거리의 공간에 중국과 긴밀한 전략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버티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파는 급격히 흔들립니다. 중국에 대한 미상환 채무는 약 100에서 12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과도 정부 체제에서 이 부채의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새 베네수엘라 지도부 일각에서는 마두로 정권 시절에 중국 대출이 부당하게 체결됐다며 무효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거론됩니다. 미국이 석유 수출 대금 흐름을 통제하면서 중국의 채권 회수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일각에선 미국 주도의 석유 산업 복구가 오히려 중국의 채권 회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단순한 결론으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중국의 상당한 타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올해 미국이 날린 첫 번째 펀치로 읽힙니다. 마두로 체포 약 7주 뒤인 2026년 2월 22일, 이번엔 멕시코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의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별명 엘멘초가 멕시코군의 급습 작전으로 사살된 것입니다.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진행된 작전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지원이 뒷받침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약왕을 잡았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중국이 연결되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핵심 키워드는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한 합성 마약으로 소금 한 알 크기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죠. 2023년 한 해에만 합성 오피오이드, 대부분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약 7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24년엔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5만 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매년 911테러 희생자의 15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사람이 이 마약 하나로 숨진다는 비교도 나옵니다. 그럼 원료는 어디서 오느냐? 펜타닐 합성에는 전구체라는 화학 원료가 필요한데 주요 공급원이 중국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전구체를 멕시코 카르텔에 판매하고 카르텔이 이를 바탕으로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으로 밀수출한다는 구조입니다. CJNG만 해도 마약 밀매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는 정부 당국 추산이 있습니다. 자금 세탁 문제도 거론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공식 경고한 바에 따르면 중국계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이 미국 내에서 번 달러를 중국계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는 중국의 외환 반출 규제를 피하려는 중국인 고객들에게 달러를 판매하고 중국 내에서는 위안화로 정산합니다. 카르텔은 달러를 세탁하고 중국 자본가들은 해외 달러를 확보하는 상호 이익 구조가 형성되는 셈입니다. 이른바 음지의 연결고리입니다. 양지에서의 변수는 니어쇼어링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자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가깝고 USMCA 협정 덕에 관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이를 우회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만 한 뒤 멕시코산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앞문을 막아놨더니 뒷문인 멕시코로 들어오는 모양새가 됩니다. 여기에 펜타닐 전구체 공급과 자금 세탁까지 겹치며 복합 압력이 작동해 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정책 변화도 관찰됩니다. 다만 이는 엘멘초 사살의 직접 결과라기보다 더 큰 흐름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2025년 1월부터 중국 수입품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 정책을 시행했고, 2026년 초부터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검토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커진 결과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핵심 파트너를 잃은 데 이어 멕시코라는 우회로까지 좁아지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1월 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로 남미의 핵심 거점이 흔들렸고, 2월 22일 멕시코 엘멘초 사살과 함께 중미 우회 경로 압박이 강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게 남은 핵심 전략 파트너로 거론되는 축은 누구일까요? 이란입니다. 이란이 중국의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석유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으로 2025년 하루 약 160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이 중 이란산이 케이플러 기준 하루 약 138만 배럴, 일부 추산으로는 160만 배럴에 달합니다. 다만 공식 통계에는 잘 잡히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미국 제재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란 원유가 말레이시아산이나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해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말레이시아 수입량이 말레이시아 총 생산량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핵심은 가격입니다. 이란 석유는 미국 제재로 다른 나라에 판매가 제한되면서 중국의 시장가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할인에 판매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이 하루 150만 배럴을 이 가격에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하는 셈이고, 경제 둔화를 겪는 중국의 이 할인 석유는 무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둘째는 지정학적 균형추입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주요 국가는 이란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우디, UAE,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 체제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란은 중국이 중동에서 기대는 가장 큰 전략 파트너라는 설명입니다. 셋째는 1대1로의 전략적 거점입니다. 이란은 2021년 중국과 25년 전략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란 경로가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서남아시아 중동 접근성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란에 무엇을 제공해 왔느냐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방어력 강화 지원이 거론됩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이란 방공망이 크게 노출된 뒤 중국이 빠르게 움직였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HQ, 9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YLC, 8B, 대스텔스 레이더까지 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 1월에는 중국 군용 수송기가 수십 시간 내에 대량으로 이란에 착륙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이버 보안 협력과 디지털 인프라 교체 지원까지 포함된 포괄적 방어 강화 패키지였다는 평가가 덧붙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중국 기술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미사일 추진제 성분을 제공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바 있고, 2025년에만 고체 연료 원료일 0톤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서술이 이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은 중동에서 전략적 발판을 잃는다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남미에서 파트너를 잃고 멕시코 우회로가 좁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맞서는 주요 국가 중 하나마저 흔들리면 중국의 공간은 더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다롯대 3분의 1을 모군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력이 크게 줄었고, 북한은 경제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제시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따라서 미국의 이란 공격은 핵 프로그램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마지막 버팀목을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요소는 정보전, 즉 내러티브 차원의 압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이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2025년 6월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2020년 대선과 관련된 기밀 문건을 해제해 상원 법사위원회에 넘겼고, 내용은 중국 공산당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대량 제작해 부정 우편 투표를 시도했다는 의혹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 정보공동체가 2021년 3월에 발표한 공식 평가는 이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16개 정보기관 합동평가 결론은 중국이 선거 개입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한 영향력 행사를 고려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신뢰도의 판단으로 제시됐고, 어떤 외국 세력도 투표 과정의 기술적 측면을 변경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확인도 포함됐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실제 외국 개입의 주역은 러시아였고, 바이든을 깎아내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영향력 캠페인을 벌였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공개된 문건의 성격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는 FBI 올버니 지부의 한 정보원이 제공한 미검증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원래 보고서는 작성 직후 회수됐고 모든 사본 파기 지시까지 내려졌다는 서술이 나옵니다. MBC 뉴스는 이를 입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보도했고, 선거법 전문가들도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카드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법적 신뢰성과 정치적 효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중 여론을 강화하고 대중국 압박에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것이 미중 관계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체크메이트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단서도 붙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문건 공개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에이펙기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미국 기업의 대중국 거래나 유학생 교류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역 전쟁, 기술 패권, 대만 문제 같은 기존 프레임이 여전히 갈등의 핵심 축이고, 선거 개입 의혹은 이를 보완하는 추가 카드로 보는 시각이 현실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가 이 카드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전체를 묶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벌어진 이란 공습은 단순한 이란 타격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미국이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란을 연달아 건드리며 중국 삼각 포위망의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원을 흔들고 우회 경로를 좁히고 정치적 우군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압력이 겹쳐진다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이 압박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은 의도한 만큼의 성과로 이어질까요?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국면에서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남게 됩니다.